안녕하세요. 지금 강의를 시작하는, 강독을 시작하는 시간이 토요일 4시 반이네요. 시계를 올려다 보니까 딱 4시 반 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시원해졌어요. 바람이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낮 시간, 한낮은 뜨거운데 약간만 해가 기울어져도 훨씬 지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이 시골에다가 숲 안에 이제 들어와 있고 언덕에 있어서 훨씬 더 시원한 편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가 이 칸트의 이 논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윤리학의 근거라고 하는 파는베르크의 강의를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윤리가 어떻게 연관되냐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걸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죠. 예수 믿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정도인데 하나님 나라가 일반 그 윤리학에서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넨베르크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뭐죠? 그렇게 이 윤리가 종말론적 지평 차원 그것과 연관되느냐를 밝히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 빛이니까요. 얼마든지 윤리학과 연계가 된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있었던 윤리학의 어떤 흐름들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윤리적이라고 한다면 양심적으로 살아 얘기하잖아요.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늘 바르게 작동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성적으로 그걸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칸트죠. 사람이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행복하려고 하고 서로 충돌하잖아요. 어떤 자연적인 데만 내버려두면 인간이 윤리적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을 어떤 경우에도 수단으로 다루면 안 되고 목적으로 다루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자연적인 데만 맡겨두면 인간을 수단으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칸트 철학의 핵심 개념인 이성의 근거에서 사람이 성찰을 바르게 하면 뭐가 옳은 행동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 중에 한 단어가 약간 명확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강독 시간에 얘기한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146쪽 밑에서 12줄 새로운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단어였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리학을 이성에 따라서 행위의 형식적 명법 위에 놓으려고 시도한 칸트에 대해서도 같은 비판이 적용된다. 아돌프 아이히만 이런 사람들도 칸트의 명법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을 거기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단어 말이죠. 형식적 명법이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좀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정언 명령이에요. 정언 명법. 정언 명법이에요. 칸트의 용어를 직접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카테고리셔 임페러티브예요.
카테고리셔 임페러티브. 카테고리 이거는 범주라고 하는 거죠. 임페러티브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주적 명령입니다. 범주적. 그래서 이 단어를 이 번역한 사람이 형식적이다, 형식적 명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이걸 정언 명령이라고 합니다. 정언 명령, 카테고리셔 임페러티브, 정언 명법 혹은 정언 명령입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다루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그러한 윤리 체계가 칸트의 윤리학이죠. 근데 그것도 역시 인간을 윤리적으로 만드는데, 윤리적으로 살게 하는데, 혹은 윤리가 뭐냐를 알게 하는데 실패했다. 이게 파넨베르크의 분석입니다. 파넨베르크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147조 새로운 소제목이 붙어있는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필수적인 것 그렇게 해놓고 세미콜론인가 콜론인가 그걸 찍은 다음에 존재론적 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들이 조금 일상적이지 않아서 일반 독자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좀 진도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것, 존재론적 근거, 정말 필요한 것이 존재론적 근거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성인의 양심 이런 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 걸 보면 다른 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지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설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지금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가치의 윤리학이 많이 논의되어 왔다. 비록 이 관점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윤리학은, 가치의 윤리학은 자명한 명령들이 될 만큼 시사를 주는 주장들을 내놓았다. 가치의 윤리학은 단일하고 명료한 법칙을 제공하지 못하고 자명하다고 느껴지는 다양한 경합하는 명령들을 가치들로 제공한다. 가치요, value라고 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윤리학이다 말하는 거죠. 그러나 가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치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윤리의 근거로 놓기는 좀 약한 거죠. 막스 쉘러와 하르트만 같은 철학자들은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막스 쉘러와 하르트만 같은 철학자들은 가치의 위계를 확립함으로써 어떤 질서를 이 다양성 안에 들어오려고 했다. 우리가 가치들이 어떤 존재 양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물을 때 이 주장의 난점이 명백하게 된다. 이 가치가 어떤 존재 양식을 갖냐 할 때 좀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죠. 주어진 대답은 이렇다. 가치들은 참다운 존재를 가지지 않고 다만 어떤 실체에 붙어있는 것뿐이라고. 예를 들어 맛이 있다는 미각은 복숭아에 붙어있고 옳다는 개념은 인격에 붙어있다는 것과 같다. 가치의 존재론적 근거가 좀 취약하다는 뜻이군요. 가치들은 그 자체의 현실 존재는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또한 인격적 경험으로부터 독립해 있으며 또한 우리의 경험에 가치들을 부여하는 대상들로부터도 독립하여 있다고 논의된다. 그러나 만일 가치들이 그 자체의 현실 존재를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의지의 주체성으로부터 또는 가치에 있다고 보여주는 객체들로부터 독립해 있을 수 있겠는가? 가치는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독립된 것으로
윤리학의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그 뜻이죠. 그것들은 분명히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를 주는 주체로부터 독립이 확보되는 것은 가치들이 이런 주체 또는 저런 주체와 관련되어 있는 가치 있는 개체의 여러 특수성에 뿌려박을 때문입니다. 복잡하죠.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일일이 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도 돼요. 가치윤리학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존재론적 근거가 좀 취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짚었던 칸트의 그 정언명령 이것도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막스 쉘러나 하르트만이 말하는 가치의 윤리학도 그렇다. 관점은 다르지만 한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러 가치들을 주관적 가치 부여의 자의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확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항구적으로 주어진다. 존재와 가치의 이원론, 존재와 가치가 나누어지는 것,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윤리적 기존의 존재론적 근거를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치는 상대적인 거죠. 아까 재미있는 예를 들었어요. 맛있다, 이거 어떤 사람 맛이 없게도 느끼잖아요. 근데 맛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맛이 있다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복숭아라고 하는 주체에 연결되어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윤리의 존재론적 근거를 찾아야지 가치 윤리학으로는 부족하다 그거죠. 오직 그러한 근거 위에서만 윤리적 진술은 여러 명령들의 자의적인 또는 자기 생각대로 주관대로라고 하는 거죠. 자의적인 또는 권위주의적인 선언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그러한 근거 위에서만 윤리적 진술의 이해가 가능하다. 동성애 문제만 하더라도요. 그런 거죠. 그건 죄야 아니야. 이건 이제 권위주의적인 선언이에요. 그런 걸로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그거를 동의한다 아니다.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거로도 윤리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다른 존재론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죠? 윤리학의 존재론적 근거는 그러니까 윤리학이 다른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인간 행동의 객관적인 분석과의 관련해서 확립되어야 된다. 그 반면에 그런 분석은 기존의 행동 양식들을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즉 현재의 인간적 현실 안에서 윤리학은 현재적 생애, 삶에 가능한 개선을 지향하는 경향들을 발견해야 된다. 여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행동이 옳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인간 삶을 개혁해 나가는 그 어떤 방향들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윤리학은 있는 그대로의 것과 정직하게 대결하면서 의리에 있을 것, 있을 수 있는 것, 있어야 할 것을 취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관련해서 우리는 존재와 가치의 이원론 안에 있는 진리 요소를 볼 수 있다. 존재와 가치의 이원론 안에 있는 진리 요소를 볼 수 있다. 존재와 가치가 이원론적으로 구분된 거는 그 가치윤리학에서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존재와 가치의 이원론이라고 표현하기는 하는 것보다는 존재와 가치가 각각 있잖아요. 이제 요 안에
어떤 진리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봅시다. 문제점을 지닌 이 원론 자체가 현재 주어진 상황 넘어 저쪽을 지시하는 여러 경향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윤리적 진술에 의해서 대치될 수 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까다롭죠. 같이 윤리학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으로서는 윤리의 토대가 충분하지 않고 존재론적 근거들을 더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것들은 실제적으로 인간 행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확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소제목은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윤리학이 현재 실현되어 있는 인간적 상황에 피안에 있는 것과 관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대 우리들에게만 있는 특이한 통찰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윤리학이 현재 실현되어 있는 인간적 상황에 피안에 있는 것과 관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현대 우리에게만 있는 특별한 통찰이 아니다. 이건 일반 윤리학자들이 쉽게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안 얘기하니까요. 인간의 상황, 인간의 삶의 피안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겠죠? 좀 더 가보겠습니다. 하는베르크가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막 쓰는 건 아니에요. 피안하면 우리가 자꾸만 초월적인 것,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말뜻은 그렇게 납니다만,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런 게, 우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네요. 그것은 고전적인 철학적 윤리학의 기원들에서도, 즉, 소크라테스적인 선의 교리에서도 발견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피안에서 온다, 선이. 거기서 주어진다. 이런 입장인데, 소크라테스에게서 발견된다고 하네요. 거기에서 선은 모든 사람이 상실했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들이 선을 추구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선한 것을. 물론 사람들은 무엇이 그들에게서 선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추구한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은 확실하다. 피안적인 차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의 선 개념을 설명합니다. 즉 선이란 사람이 아직도 결정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 그래서 여전히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은 그 자체 안에 존재와 가치의 상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위, 존재와 가치의 상위, 서로 바라보는 관점? 뭐 그런 걸까요? 딱 들어오지 않네요. 넘어가죠. 선은 존재를 초월하여 있다고 플라톤은 말했다. 이런 점에서는 선은 신과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말함으로써 소크라테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자기들의 윤리학을 자의적 명령에서 연역한 것이 아니고 인간 행위의 구조적 설명으로부터 연역한 것이다. 그렇죠? 인간의 행위를 보니까 자꾸 선으로 가는데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잘못 생각할 때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가 소유한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피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내재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선은 어느 누구도 그런 건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자식에게 대하고 친구들에게 대하고 목회도 선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고 있을 뿐이지
완전한 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초월적인 것, 피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과 그 여러 사람들은 그냥 습관이나 뭐 이런 거에서 뭐뭐 해라 마라,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선을 향하려고 하는 인간의 행위의 구조를 설명하는 데서부터 윤리학의 체계를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논의에서 일치했던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행위의 구조가 선의 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 선. 이게 뭐 오해될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하는 거죠. 고대 윤리학이 명령들 안에 윤리적 근거를 수립하려고 한 후대 노력들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는 것은 놀랄만이 아니다. 선에 타는 것, 즉 인간 존재에 대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은 윤리학 연구에서 여전히 좋은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 그렇죠. 선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연구. 예. 그 이제 윤리학에서 좋은 출발점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선의 윤리학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거기로 되돌아가거나 할 수는 없다. 그 고대의 윤리학 구성은 이렇게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서 그 진보함이 드러났다. 소크라테스의 윤리학은 결국 행복주의가 되고 말았는데 왜 그러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선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인데요. 그게 행복론이죠. 근데 착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그래야 네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입장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결국 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더라도 소크라테스로부터 완전히 다른 건 아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는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윤리학은 결국 행복주의가 되고 말았는데 선과 행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칸트의 말대로 하면 그것은 윤리적 원리의 엄격한 요구를 진지하게 다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긴 좀 힘들죠. 이렇게 행복하지 않으면 선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칸트에 의하면 행복과 상관없이 옳은 건 해야 되는 거죠.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행복주의는 이 행복주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의 근거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크라테스로 표현되네요. 그 큰 무덕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파넨베르크가 이걸 착각한 건 아니겠죠. 행복주의는 윤리적 행위가 그 행위자에게 미치는 결과와는 상관없이 선 자체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오자 났네요. 목했다가 아니라 못했다. 그렇죠? 네, 행복주의 윤리학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옳은 건 해야 되는데 자기 행복하고 연관이 되지 않으면 못하니까 윤리학의 근거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힘을 가진 칸트의 이 비판 결과로 최근에 많은 철학자들은 고대 윤리학 전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이랄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데 의도가 있군요. 이것도 칸트가 한 이 비판이 일리가 있긴 있지만 그건 비판 자체로서 일리가 있는 거고 고대 윤리학 전체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고대 윤리학이 포착하려고 했었던 그 근본을 놓친 거죠. 적어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관한 한 이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또 천박하다. 칸트에 의해서 비판된 행복주의는 그들의 입장을 특징 짓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선 개념에 의해서 인도된 곤란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선의 개념입니다. 선. 보통 우리는 저 사람 선해, 뭐 착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더 근원적인 개념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 말과 그 고대 헬라 철학자들의 말을 딱 그대로 직역해서는 잘 들어오지 않아요. 자, 오늘은 여기 마지막 요 다음에 나온 패러그래프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재밌네요. 공부가 됩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선한 것을 찾고 있으나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오류에 빠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요구되는 것은 선의 기준에 대한 것이다. 개인적인 만족이 그러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적인 만족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깊은 만족과 쾌락을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참된 만족이에요. 일종의 구원과 같은 겁니다. 이 경우에 선의 추구와 행복의 추구는 같은 것이 될 것이다.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만 좋으면 돼 이게 아니라 구원의 차원이니까 사실은 단순히 자기 개인의 행복에만 떨어져 있어서 행복주의에만 떨어져 있어서 정말 꼭 해야 될 것을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오해다. 그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나오네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명이 헬라 철학의 뭐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세 큰 봉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외에 버금가는 많은 철학자들이 정말 많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봉우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 니코마코스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인가 보죠? 그러겠죠? 기초적인 건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네요. 아니면 어떤 개념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 이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책,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은 행복 추구의 분석에서 시작해서 참 행복은 덕에 이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윤리학을 덕의 이론으로 제시했다. 지금 파넨베르크가 하나님 나라와 윤리학의 근거를 쭉 설명을 하면서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윤리의 근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대 학자들만이 아니라 헬라 시대 학자들까지 종횡무진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검토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젊다면 정말 이러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일반 신자들 또 살아가는 과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어떤 건가에 대한 최소한도의 이해 이런 거는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강독하면서도 이 사람이 말한 거를 세세하게 다 파악하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그건 제가 나름대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고리타분한 것도 아니구나. 실제 삶을 그대로 담으면서 아주 진지하게 이 세계와 역사 앞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어떤 지적이고 신앙적인 노력이구나.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생각과 그 갈등과 대화와 분석 사유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기만 하면 됐습니다. 남아있는 오늘 토요일 시간 그리고 주일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